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집에 사는 부부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소리 등을 울리게 했습니다. 부부는 윗집의 층간 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SNS에 환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글이 인터넷상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구모도 살인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기어를 중립해 놓은 채 하차한 남성은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바다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원래는 백성문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인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한가하신가요? 사건 반장이 부르면 언제든 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러 나와 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빨리빨리 달려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BTS 멤버 진 씨, 본명 김석진 씨, 내일 경기도 연천의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합니다. 이 많은 팬들이 몰릴 걸 대비해서 철저한 안전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은 건 아니었고요. 본인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만 어떻게 이 머리를 해도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참. 자, 어차피 내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신 최옥현님, 그렇습니다. 자, 사반 보면서 김밥 말았더니 완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열받아서 꾹꾹 누른 덕분인 것 같아요 하신 장효우님, 그렇습니다. 김밥 말 땐 사반. 자, 7개월 된 우리 딸 예나 사반에서 눈을 못 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신 서지연님, 커서 훌륭한 사람 된다는 뜻입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코로나 백수 탈출하고 내일부터 출근입니다 하신 김은경님, 저희 시숙 김은규님이 혈액암 투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신 이종란님, 20년 만에 어머니 부고 소식으로 연락해온 친구, 위로의 말과 함께 조의금을 보냈더니 돌아온 답은 이응이네요. 하신 박보승님. 자, 그리고 임성신님, 시카고의 이성희님, 남순자님, 안현국님, 임수민님, 황정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의 사반 뉴스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순식간에 11대 쾅쾅입니다. 자, 출근길 정말 끔찍한 사고 직접 보시죠. 자, 가만히 있는 택시, 그런데 갑자기 쾅! 어이구야. 또 부 하더니 계속 돌진. 안 돼. 멈춰. 아이고. 멈춰. 쿵. 또 안 돼. 또 쿵. 멈춰. 또 쿵.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거 이 연쇄 추돌로 모두 11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 이 첫 충돌이 있었지만 멈추지 못하고 잇따라서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9일 아침 8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서성내거리에서 발생한 11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택시가 앞서가던 소형 차량을 추돌한 뒤에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 1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차에 타고 있던 15명이 다쳤고 이 중에 5명은 허리와 관절 통증 등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화면 등을 토대로 이 택시 운전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차량 덮친 땡땡땡입니다. 갑자기 차로 날아든 물건의 정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잠실에 갓길 세운 차량, 그런데 바람이 쉥 붑니다. 자, 갑자기 입간판이 나 간다 하면서 쾅! 결국 저렇게 쉥
바람을 타고 쑥 오더니 쾅 부동산 벼락을 맞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이거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기본적으로 소유자거나 아니면 빌려서 쓰고 있다거나 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책임이 있다고 조문까지 못 박아져 있고요. 게다가 저거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기 쉬우려고 바퀴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야 그렇죠. 하죠. 뭐 영상이 저렇게 찍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손해배상을 하셔야겠네요.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고속도로 지금 달립니다. 그런데 오른쪽 트럭 주목해 보세요. 아, 저 원지 저게 쏟아지는 건 아니겠죠? 설마 철판 코일? 안 돼. 야야야, 와, 지금 풀려가지고 지금 코일이 그냥 이게 무슨 대굴대굴 구릅니다, 승희원님. 이게 혹시 앵커 저게 몇 톤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24.6톤이래요. 어쩜 좋아. 저거 그냥 부딪히면 자동차 그냥 짜부 됩니다. 짜부. 그냥 납작하게. 짜부 말고 또 다른 표현 없을까요? 납작하게. 예. 풍경 있는 사건 반장. 예, 굉장히 절대로 그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심각한 영향. 제가 오죽했으면 사투리를 쓰고 오죽했으면 비속어를 쓰겠어요. 저게 갑자기 서는 바람에 자동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그 막 좀 묶여 있던 게 약해져서 옆으로 떨어졌는 거잖아요. 저게 풀렸어요. 네, 풀려서 지금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가속도 때문에 쭉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건데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다행이네. 저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 쇠판이라고 하죠. 그게 자동차로 한번 날라온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거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저 옆에 운전하는 분들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반드시 제대로 고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아까는 없었는데 점점점. 자, 한국인이 일본 여행, 지금 일본 여행 이게 코로나 입국 제한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일본 숙소를 체크인하고 나서 놀다가 다시 집에 딱 돌아왔더니 숙소에 저렇게 떡하니 걸려 우길기. 그리고 옆에는 덴노 헤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아니 세상에,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나갔다 돌아왔더니 이거 혹시 나보라고 걸어놓은 거? 자, 소장님, 이거 무슨 B&B 그걸로 일반 가정집에 숙소를 잡은 건데 그랬더니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네, 이거는 뭐 한국인인 거 알고 일부러 우길기하고 천황폐하 만세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과 아픔과 역사를 건드는 거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무슨 이런 역사관 얘기하러 간 게 아니고 기분 좋게 여행 갔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기분을 돈 주고 묵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무료로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 숙소에 대해서는 약간 평점에 대해서 댓글도 좀 달고 우리 한국인들은 오지 말란 얘기니까 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저 집 누구 집인지 몰라도 블랙리스트에 좀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점점점. 일단 제목은 되게 로맨틱한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 오전 PC방 한 손님 책상에 저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이때 다른 손님이 싹 옵니다. 제 자네. 자, 카운터 한번 슬쩍 봤어요. 지금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지갑을 쏙 들더니 득템. 그러고는 보무도 당당히 퇴장. 보람차다. 아저씨. 양 변호사님, 정말 세상에는 말이죠. 오만 잡범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아니 저기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노리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본인도 게임을 하러 왔다가 저렇게 자는 걸 보고 저랬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말씀드리죠. 요즘에 저렇게 이게 도둑질 하는 거 진짜 이해를 못해요. CCTV에 고스란히 찍히잖아요. 특히 이제 저 PC방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사고가 많기 때문에 CCTV 여러 대 설치해 놓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하여튼 잡혔고요. 잡혔습니까? 예, 지갑도 회수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가보죠. 이거 진짜 뉴스입니다. 이거. 시청률 20% 돌파, 사건 반장 돌파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사건 반장의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말이죠. 자사 드라마 홍보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 봐 그동안 하고 싶어도 최대한 억눌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올해 방영된 모든 방송사의 주중 미니 시리즈 중에 시청률 20%를 넘은 유일한 드라마라면서요? 맞습니다.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이 시청률 20%대에 올라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방영한 미니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데 이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요. 어제 방송된 재벌집 막내 아들 11회의 시청률이 이 전국 유료 가구 기준 시청률 21%, 수도권 시청률 23%를 돌파했습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건데요. 앞서 JTBC에서 방영된 부부의 세계와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역대 시청률 3위에 들었습니다. 예,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진짜.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면 쟤네들 또 지들 방송사 또 막 그냥 드라마라고 또 막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라면서요, 소장님. 네. 소장님 봤다 안 봤다? 당연히 봤다. 당연히 봤다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드라마를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본 게 기억이 어렸을 때 빼놓고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저 기다렸다가 봤어요. 어저께도 10시 반 딱 들어갔고. 근데 일단 너무 흥미로워요. 한 회도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해서 너무 흥미롭고 송중기 씨야 뭐 연기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성민 씨는 연기의 신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저께도 막판에 이제 드디어 범인을 알아내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성민 씨가 딱 무섭다고 해서 약간 치매 비슷한 연기를 저 장면 아닌가요? 끝났어요. 아닌가? 도대체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진짜. 지금 채팅창에 요단강님이 금요일 날 술 마시다가도 나 적어보려고 딱 들어간다. 이거 약간 모래시계 분위기 아닙니까 예전에? 양 변호사님, 제 입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저 지금 약간 근데 저는 저 드라마를 대신 좀 해주세요. 웹툰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신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러면. 웹툰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사실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긴 해. 왜? 저는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보는 스타일이지 중간중간에 저는 혈압 올라서 도저히 못 봐요. 이게 다음 주 금요일에 어떻게 기다려요. 저는 날 잡아서 다 봐야 돼요. 끝까지 몰아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계속 좀 많은 사랑 또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 가보죠. 고마워하면서 잘해라. 너 정말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잘해라. 어떤 사연일까요? 이 전 남친들을 자꾸만 언급하는 아내의 심리를 모르겠다 이런 남편의 사연인데요. 일단 이 둘은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출산한 이후부터 부쩍 전 남친들을 자꾸만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말하는 전 남친들이 뭐 의대생부터 펀드 매니저, 건물주, 그냥 부잣집 아들까지 면면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뭐 이들 중에 누구는 자신을 죽자고 따라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듣다 못해서 남편이 전 남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 아내는 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들 만났지만 당신과 결혼한 거다 고마워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편도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 전 남친들이랑 비교해도 무시당할 조건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자신이 아내를 서운하게 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잘하고 가사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남친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런 심리를 알 수가 없다면서 남편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기야, 내가 왕년에 만났던 남자들 지열이 오빠 알지? 지금 변호사 됐어. 방송에도 나와. 야, 재현이 오빠 있거든. 그 사람 건물주 됐어. 자기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충성해야 돼. 정말 동그라미. 자기들 얘기 나왔다고 또 동그라미.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편입니다. 그래, 그 변호사, 그 건물주 여자 좋아하게 생겼더라. 자, 좋아.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그 남자들 너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 오케이. 자, 이 X. 죄송해요. 저 이거였어요. 잘못 들었어. 예. X. 네. 남편 입장. 좋습니다. 이거 성대결로 가나요? 이거 싹 깔렸어요. 자, 일단 승현님부터. 저는 그냥 왜 동그라미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 여성분의 마음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임신하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젊을 때하고 좀 달라지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남편이 혹시나 나한테 떠날까 봐
떠나는 게 두려우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막 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면서 야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너 꼭 나 좀 잡아줘. 혹시 옛날에 진달래꽃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오리다. 고등학교 밑줄 쫙 A, 불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말 좀 더 사랑해줘. 나 꼭 좀 사랑해야 된다. 정말 떠나지 마라는 반어적 표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뭐 마저 들어보죠. 저도 저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약간 아내분이 저는 산후 우울증 같은 걸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 아내의 편을 든다기보다 남편이 그냥 잘해주는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뭔가 아내분이 좀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교하는 말을 일반적인 심리 상태에서 저는 할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멀쩡한데도 저런 얘기하면 저는 차라리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 남편이 사연자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옛날 남자를 얘기하는 이 내 아내 심리 이게 도대체 뭐냐, 소장님.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심리는 사실 이런 얘기 전 많이 들어요. 나 옛날에 나 옛날에 나 그런 사람도 사귀었었고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농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이제 젊음이 가슴에 대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나 이렇게 괜찮은 여자였거든. 나한테 좀 잘해줘. 우리 승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건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옛날 남자 1번 남자는 어떻고 2번 남자는 어떻고 3번 남자는 어떻고 이러면 그 남편은 진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얘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X했습니다.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네, 이 아내분이 출산 후에 갑자기 이러신다는 걸 보니까 좀 자존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과거 얘기를 들먹이면 그건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에 저는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맘두님은 잘난 전 남친이랑은 결혼 왜 못했을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또 강보리님은 데려갔으면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관할하는 구글 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님, 안 보고 계시겠죠? 예, 저희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이 한 달도 더 전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실버 버튼을 보내주십사 했죠. 그런데 아직도 함흥차사 문의를 드려도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우리 사반 가족들과 함께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더 커질 소원, 더 커질 우리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추천 대작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을 PC에서 즐기는 새로운 방법. 구글 플레이 게임즈. 피어나듯 탄탄한 피부, 대마줄기 생명력으로 피부의 힘을 살리다. 아이스트 디디의 휘 햄프스템 크림. 아이스트.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집에 사는 부부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소리 등을 울리게 했습니다.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요. 지난해 10월에 우퍼 스피커라는 것을 천장에 설치한 뒤에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소리 모음을 튼 사건입니다. 이 우퍼 스피커라는 건요, 이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이 스피커입니다. 진동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 층간 소음이 뜹니다. 그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부부는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진짜 정말 이 층간소음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사용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그 소리 잠깐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조금만
한 달 넘게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이 기자 만약에 아랫집에서 이런 소리가 한 달 내내 들린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쇠약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자 생활 소음까지야 뭐 가령 뭐 물 내리는 소리, 물을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소음까지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틀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귀신의 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우퍼가 원래 베이스를 세게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비메탈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메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중저. 뭐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듣는데 그런 음악도 틀고 거기에 더해서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을 틀었다라는 건데요. 아까 지금 끄끄 소리 처음 들은 거 있죠? 그걸 12시간짜리였다거든요. 중간중간에 메탈이랑 귀신 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메탈도 그냥 메탈이 아니고 데스 메탈이었답니다. 짱짱짱짱짱짱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제 저 귀신 저거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네. 저런 소리가 일단 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윗집에서 그렇게 오죽했으면 저렇겠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일단 저런 소리가 한 달 내내 계속 들리면 약간 신경쇠약이나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아까 그 막 뭐 끄는 소리 이런 것도 저도 한 10분 들어도 너무 예민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막 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다 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꽂고 막 이렇게 잘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막 그런 막 메탈 소리 들리고 밤에는 귀신 소리 들리고 이러면 사실은 일상의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신경쇠약 증상이 있을 때는 보면 정말 작은 소리도 너무너무 크게 들린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똑똑똑 했던 소리 꽝꽝꽝으로 들리니까 저런 소리도 이미 막 순간에 예민해져 있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틀어놓으면 나중에는 진짜 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퍼 스피커라는 게 그 포털 같은 데서 딱 검색을 하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 이렇게 딱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정말 많은 또 이렇게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돌려주시던데 자 그래서 승현님 네. 그럼 이 부부 지금 아래층 가정입니다. 이 부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이 된다라고 경찰에서도 말을 했고 법원에서도 스토킹 처벌 혐의로 이제 이 아래층에 있는 부부를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처벌 선례를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스토킹을 굉장히 희화화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범죄가 스토킹인데 이런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까지 스토킹으로 가면 스토킹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좀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저는 스토킹 처벌법은 좀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사반 이메일로 많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어떤 우리 변호사님들의 뭐 어떤 법적 어떤 솔루션 이런 걸 묻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어떤 변호사도 결국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들도 마련을 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시청의 해결센터, 상담센터도 만들었지만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저는 이거 만들어서 이걸 또 층간소음 해결용으로 파시는 분들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부축해서 어쨌든 그것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많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기간으로 이거 피해자들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벌금 700만 원에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라 그랬는데 40시간이면 이거 나눠서 하면요 몇 주 걸립니다. 자, 승현님. 네. 그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층간소음 대책법이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사용 검사 전에 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골자예요. 만약 미달이 됐다. 그러면은 보안 시공 혹은 입주민에게 그 건설 시공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며칠 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법이 계속 바뀌어 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장치, 그냥 보완제를 좀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었는데 또 시공하다 보면 그 보완제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층간소음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두 가지잖아요. 정말 조심해도 정말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서 밑집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후에 이렇게 보완하게끔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박수쳐 드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저는 판사님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층간소음이 나오면 좀 강력하게 이렇게 손해배상 금액을 좀 물론 전보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난 게 없으니까 위자료로 가겠지만 좀 강력하게 강력한 어떤 보상금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계속적으로 좀 녹음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채정을 좀 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법대로 하자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법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양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 공동체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 우퍼 스피커는 윗집한테만, 위층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집들한테도 다 피해가 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좋은 묘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SNS에 환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글이 인터넷상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게시한 건지 따라가 봅니다. 자, 지난 주말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 하나가 지금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백이의 막말러입니다. 자, 이 간호사, 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지칭한 표현인데요. 진짜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선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막 조롱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추정되는 그 여성이요, 자신이 블로그와 SNS상에 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이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문제가 된 SNS랑 블로그는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게시글들을 좀 보면요, 해당 간호사는 통제가 안 되는 환자에게 싹 다 약 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망한 환자를 두고서 2달치 인계받았는데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동료 직원에게 이 환자의 혈액 사진을 보내면서 그 색깔이 마치 애벌레 피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 동료가 그게 아니라 저거 혈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즙인 줄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사진들을 보면 이 환자의 의료 정보, 이걸 그대로지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게요. 심지어도 모니터에는 그 정보 자체를 찍어서 올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사진 나왔고, 또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이게 대상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힘들어서 딸꾹질을 해서 검사가 힘든 상황인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이거 인공호흡기를 떼버릴까? 그러다 명도 떼지려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노답. 그러니까 아마 회생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분이 이게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일까? 저는 좀 무섭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또 조롱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난리네요. 네, 뭐 선을 넘는 발언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센스 없다, 부주의하다, 뭐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이게 지금 아니고요. 공감 능력,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은 당연히 없는 것 같고 뭐 화풀이를 넘어서서 거의 이거 범죄 수준 아닌가. 2시간 만에 보내버렸다. 이런 거는 그 유가족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으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익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불어 터져서 안 이쁘니까 그렇게 하지 패스해라. 그다음에 번개탄을 사용하거나 뭐 수면제를 사용하면 뭐 굉장히 뭐 뒷수습이 어렵고 뭐 안 좋으니까 그것도 패스하라. 그 극단적 선택하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선택해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현재 간호사가 했다는 예. 거를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이 워낙 좀 많이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전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보통 그 저도 뭐 지인들 중에 간호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알지만 간호학도들, 그러니까 학부생들 보통 이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간호사로서의 어떤 윤리 또 어떤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이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이 글을 보면은 야, 이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이 간호사라고 추정되는 사람, 사실 이게 CPU라 가지고 중환자실이라서 사람들에 있는 사람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자기 백, 그러니까 가방에 있는 물건을 쫙 펼치는 거예요. 펼쳤는데 그 안에 각종의 의료와 관련된 내용, 지금 저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영상에 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임의적으로 가지고 나왔는 건지, 더 문제는 저 안에 있는 가방에 저래 나오잖아요. 줬더니 굿즈 하겠다라고, 자기가 그걸 뭐 기념품으로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료품을 반출했고 반출한 의료품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는 거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당 간호사가 쓴 글을 쭉 봤더니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몰라주는 환자한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간호사로 추정된다고 계속 저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알겠지만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에 이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걸 다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막.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일부, 정말 저는 대다수의 뭐 의사, 간호사분들, 의료 종사자분들 정말 존경하지만 이분 하나 때문에 진짜 그분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환자한테 서운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맡기는 전문가입니다. 네,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냥 나 아무도 안 알아줘서 너무 속상해, 이 정도 푸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정도 심각하게 뭐 2시간 만에 보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아프다가 낫고 싶어서 병원에 갔다가 도리어 더 아파지거나 혹은 정말 사망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이건 정말 크게 먹칠하는 거거든요. 예. 환자를 위해서나 동료를 위해서나 또 나아가서 본인을 위해서나 지금 본인의 정신 감정부터 좀 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또 오랫동안 투병을 하셔가지고 저도 간호사분들 정말 많이 뵀는데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헌신적이신 거예요. 정말 자식인 저도 이게 참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그 기저귀 같은 거를 막 본인들이 이렇게 갈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자, 승현님. 네. 학대를 가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말하기도 싫은 이야기라서 제가 이걸 계속 입안에 담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게 맞다면 저는 당장 경찰 수사 진행해야 되고 이 간호사가 더 이상 중환자실이잖아요. 생명의 경각에 있는 환자를 돌보게끔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더 이상 생명의 경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선망이라 그래요. 알코올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억제대라는 게 있습니다. 손 같은 걸 이렇게 묶어 놓는 억제대를 손에 묶어 놓고 귀에 청진기를 댄답니다. 청진기를 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슴을 두근 뜨는 그 청진기, 몸에 대는 청진기 소리 들리는 부분을 입에 댄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망에 있는 그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악! 이런 소리를 지르면 그게 청진기 뒤에 있는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듣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수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현직 간호사가 맞고 지금 저 상황이 모두 다 팩트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반 명예훼손처럼 누군지 알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의료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환자 의료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진기로 한 거는 그건 학대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가방 사진의 의약품들 같은 경우도 처방 없이는 못 쓰는 의약품들이 좀 들어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거는 이 불법 유출이 충분히 무단 반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또 거론을 했어요. 근데 저것도 그냥은 쓸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저희가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대학 병원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병원에서 뭐 자체 조사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제작진이 해당 병원의 사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긴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게시글이 비공개 처리가 됐고 또 그 부서에서 이 글을 내가 썼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해당 간호사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병원에 소속된 직원이 맞는지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공식적인 입장은 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해당 중환자실이 폐쇄된 공간이긴 하지만요.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용역 직원까지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글만 보고 직원을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청진기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이 내과 중환자실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정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요. 또 중환자실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의식 있는 환자들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 그런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 징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상황 파악 중인 상태라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진짜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건 관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병원 안에서 알 수 없다면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적어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방금 양 변호사님이나 저나 사실 법을 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밥 먹는 걸 법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의료법 위반의 정황도 보이니까요. 한 번 정도는 누군지 이게 정말 오늘도 그 환자분들은 이 중환자실에서 이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을 그런 환자분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사진 찍었는 거 저거 전부 다 이렇게 그 해시값 같은 거 찾으면 어디서 나왔는가 알 수 있고 어디서 출연됐는가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대다수 거의 모든 간호사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진짜 눈물 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자,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18년 마지막 날 혼인 신고한 지 20여일이 된 부부는 전남 여수의 금오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선착장에서 데이트를 하던 부부에게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내 혼자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아내가 숨지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의 수사 끝에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 사건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살인 사건. 보니까 4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이 차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이런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했던 남편은 밖에 나와 있었고 이 조수석에 40대 아내가 타고 있어서 신고를 했던 거였는데 이 조수석 뒤쪽의 창문은 7cm 정도가 열려 있었고 엔진룸 쪽으로 차가 기울어져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 안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아내는 결국 숨졌는데 당시 남편은 선착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잠깐 차 상태를 확인하려고 밖으로 내린 사이에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식당 종업원과 단골 손님 사이로 만나서 4개월 만에 사건 3주쯤 전인 2018년 12월 10일에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당시의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매번 얘기하는 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저지른 사건.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당시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수상한 정황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수상한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은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3심 제도고 이미 우리가 지금 가해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동차가 이렇게 바다로 빠져들어가면 남편은 그 안에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빨리 뛰어가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려고 구조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아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민가 쪽으로 가요. 민가 쪽으로 뛰어가서 민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아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신고했다. 이 점이 가장 큰 그 당시의 의문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이렇게 창문이 한 7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들어가서 자동차가 더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았고, 방금 앵커가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험금이 물경 17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들고 있었고, 아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마친 뒤에 보험 수익자를 남편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보험 설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적을 위해서는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심 판결, 2심 판결이 갑론을박, 뒤죽박죽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후에 남편이 이거 뭐야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뒤를 이렇게 딱 봤다.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밀었거나 아니면 차가 정말 남편의 얘기처럼 스스로 슬금슬금슬금해서 바다에 빠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밀어서 빠뜨리면 살인인 거고 그냥 저절로 빠졌으면 안타까운 사고인 거잖아요. 1심에서는 전문가 증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저 차 구조상 밀지 않고는 바다에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면서 결국 무기징역까지 유죄다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2심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그 현장에서 특정 지점에서 차가 서 있었을 경우에는 조수석에서 사람이 움직이기만 해도 차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게 깨진 거죠.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은 살인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의 아들, 그러니까 부인의 아들, 재혼 커플이라 그랬잖아요. 이 피해자, 이 고인의 아들은 1심, 2심 판결이 있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글을 지금 국민청원에 2020년에 남겼어요. 제목은 17억 5천만 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 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고 해서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에 우리 남매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소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살인 혐의에 대해서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자, 대법원은 결국 2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어요. 자, 그 이유 설명해 주시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법원 판례 중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이게 반드시 영어로 조금 죄송합니다. innocent, 진짜 무죄냐?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거 잠깐만 좀 잡아주실래요? 예. 원래 판사 마음은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마음에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사가 여기에 한 80% 내지 90%의 유죄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흰색 도화지가 90%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그 형사법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말해서 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죄는 유죄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의미의 무죄가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봐도 참 많은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 피고인이 이 차를 밀어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걸 우리 마음에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죄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지만 한 가지 정말 판사의 마음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했는 것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무죄를 받은 이 남편 보험사 상대로 야 보험금 내놔 하면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받았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급 의무 없다. 자, 이 기자. 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이 재판에서 보험사들이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또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 사망보험을 유치했고요. 또 보험금의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아내의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행동에 비춰볼 때 이 남편이 이미 부인의 사망을 예견했다. 그리고 이런 기망에 따라서 착오에 빠진 보험사들이 체결한 건 사기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9일에 전부 패소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번 민사재판에서는요. 고의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아, 민사에서는? 네, 이번 재판은 고의살인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한 이유가 이 형사재판에서는 정말 추후의 의심조차 없이 좀 전에 승재현 의원이 뭐 이게 하얀 종이 든 것처럼 그런 의심조차 없이 증명이 돼야 되지만 민사재판이 꼭 형사재판의 결론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 아하.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중요 사건에서 뒤집힌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그런데 민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너무 우연히 많이 겹친다. 뭐 보험 가입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과실까지 겹치면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거 민사에서는 이 정도로 우연히 겹치면 이거 고의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고의살인을 인정을 하면서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 이거 끝까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년 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그리고 또 지난해 이 보험금 관련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이은혜 사건 대표적으로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4년 전이 아닌 올해 만약에 벌어졌더라면 분위기는 좀 많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1년 차인 김 씨는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벌써 이혼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을 자신의 남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한 게 아쉬운지 사사건건 아들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매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 신혼집으로 가져오면서 김 씨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아들과 단둘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야 직성에 풀린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옆자리는 항상 본인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것 같다는 김 씨. 김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진짜 아들에 대한 집착. 결혼을 했는데도 아들에 대한 집착. 영화 올감이 알아요, 혹시? 이 기자? 아니요, 잘 모르는 몰라? 영화인데요. 네. 넌 뭐 내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그거 몰라요? 나 이거 여기서 또 이렇게 MZ하고 또 제가 세대 차이가 나네요. 자, 이 기자. 네. 연애 때부터 이렇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까요? 사실 만났을 때 얘기부터 좀 드리자면요. 김 씨랑 남편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결혼 정년기기도 했고 또 무난한 성격이라서 큰 문제 없이 결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 때요. 이 새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새우를 까서 이 김 씨한테 먼저 주니까 시어머니가 엄마부터 안 챙기고 여자친구부터 챙기냐라고 핀잔을 줘서 굉장히 민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저희가 실제 사연을 조금만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색을 했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고요. 자, 뭐 챙겨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서도 편한 게 없다. 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가야 하나 너무 혼돈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집에 속옷들을 사서 왔다라는 거죠. 누구 속옷? 남편 거를요. 아이고, 새로 사서. 세상에. 네가 내 아들 속옷 사이즈 어떻게 알겠냐. 내 아들 속옷 사이즈하고 취향은 내가 안다. 무서운 건요. 앞으로도 속옷은 내가 사겠다. 뭐지?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안에 이게 기분이 나쁠 일인지 결혼은 처음 해봤으니까 기분이 나쁜 일일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예. 자, 수장님, 속옷 시어머니가 사줄 수 있지. 자기 아들인데.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장인이 내 처에 속옷을 사준다면. 이거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바꾸셔도 이상해요. 네. 왜냐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 대학생 정도까지는 아들 소복 사줄 수 있죠, 엄마가.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면 아들이 스스로 속옷을 사죠.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도 남자가 이제 회사도 다니고 자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 자기가 속옷을 사지 결혼을 하기 전에라도 싱글 남자라도 엄마가 사주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까지 속옷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또 결정적이게 앞으로도 속옷은 내가 사마? 그냥 스산합니다. 예. 그 승현님. 예. 보통 아들 아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어머니는 이렇게 했답니다. 저도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갈비찜을 탁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들아 갈비찜 먹을래? 이렇게 딱 하면 그 며느리도 갈비찜에 젓가락 안 가겠습니까? 젓가락 딱 가는 걸 그럼요. 미연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여러 가지 반찬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리 같은 걸 가지고 야 며느라 고사리 간 좀 봐봐. 간이 좀 맞는가?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너는 고사리 먹어. 우리 아들은 갈비찜 먹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시면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좀 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한다면 도움을 할 때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딱 냉정한 얼굴을 하면서 내 아들 먹는 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손을 탁 이렇게 쳤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가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정말 제가 이 여성의 입장이라도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할까? 내가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을 듯 합니다. 자, 물론 고사리 맛있죠. 하지만 갈비찜이 있을 때는 갈비찜이 있으면 플랜 B지 않습니까? 그건 고사리는. 자, 이 기자. 자,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자기 남자인 것처럼. 네, 이 하루는 시아버지가 가족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씨는 여행 가서 시어머니랑 좀 친해져 봐야겠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잡는 것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김 씨는 당연히 시부모님 방 따로 자신과 남편의 방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다 같이 잘 수 있는 방 하나만 잡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그건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자야겠다. 너는 다른 방에서 따로 편하게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 씨는 설마 했는데 결국 여행을 가서 방을 3개를 잡았고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아들과 함께 잠을 자셨습니다. 예, 오영민 님이 딱 그 소리 하시네. 야, 그 아들놈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승현이?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정말 맞는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라고 지금 어머니나 엄마나 똑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라고 말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한데 나 엄마하고 잘래.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나 엄마하고 잘 테니까 여행 와서만이라도 나 너하고 안 자고 엄마하고 잘 테니까 나 엄마하고 잔다라고 하고 진짜 엄마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는 장소에서 방 3개, 그냥 시아버지 딴방 자고 이 며느리 딴방 자고 이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방에서 잔다. 저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양 변호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의 행태인 거잖아요. 자, 물론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런데 저도 설마 뭐 이렇게까지 심한 게 있겠어. 그런데 되게 의외로 좀 많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도 이해가 안 가고요. 시아버지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어디 있어? 왜 이러고 있어요? 시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정도 심각한 경우는 못 봤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행 가서 또 이어진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나오긴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니네 사진 찍어줄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팔짱을 딱 꼈는데 있네. 뒤통수 나오네. 예, 저 상황에서 근데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옆에 젊은 여성과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남편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팔짱을 끼니까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엄마랑 먼저 찍어야지 아들 하면서 밀어내고 먼저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경이 돼버리면 아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남편의 아내는 어머니고 나는 둘째 아내인가 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소장님, 지금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이 저럴 건 뭐하러 장가를 보냈냐. 그냥 평생 데리고 살지. 네. 지금 너무 사실 상식을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을 아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는 좀 후하게 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곧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곧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상식을 벗어나죠. 아들하고 자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의 속옷을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행 가서도 아들 옆에 계속 팔짱 끼고 붙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집착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카덱시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어떤 대상에 집착된 에너지가 완전히 꽂혀 있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사실은 딸도 있다고 해요. 딸도 있는데 이 오빠랑 나이 차이는 5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한테는 집착하는 걸 알고 있어서 딸은 오빠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엄마 아빠하고도 좀 이제 독립적인 상태라고 해요. 이걸 보면 이 가족은 이 엄마의 약간 아들에 대한 집착 상태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걸 처음 느끼는 상태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 여행을 다녀온 뒤에 부인 김 씨한테 이제는 진짜 내가 진짜 갈라서야 되겠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하루는 집에 웬 택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맨투맨이랑 바지가 각각 한 벌씩, 그러니까 2개가 커플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 생각으로는 이게 시어머니로부터 온 거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보내셨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리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막 이렇게 한 거 우리 또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선물로 며느라 이게 좀 이건 줄 알았구나. 네, 생각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마음이 풀리려던 찰나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집에 커플로 도착했지라는 전화였는데요. 그거 나랑 우리 아들이랑 다음에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산 거거든. 우리 애기 옷 맞는지 입어보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김 씨는 이때 진짜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들을 자기 남편 대하듯 하는 이 시모. 아들과 커플룩도 입겠다는데 양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상희 소장도 얘기했지만 어머님들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저는 아까 여동생이 포기하고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건 같은 가정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또 이 아들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버린 것 같거든요. 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상황이라면 저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득하고 풀어서 나가고 뭐 심리 치료를 받고 이럴 단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하고 또 우리 또 소장님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양 변호사님 뭐 똑같은 입장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부부 둘이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부부간의 사랑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결자 해지할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건 남편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애기 옷 맞는 거 한번 살펴봐라. 아직도 결혼했는 그 남편에게 어머니는 애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뭐 우리는 절대로 이거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 깊이 한번 첫 번째 했던 그 단어 이혼이라는 단어 마음에 한번 더 새겼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혼을 권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동안. 네. 아니, 저도 이번에도 뭐 이혼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가면 이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아무리 뭐 어머니한테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 항의를 하거나 어머니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병리적 집착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남편하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 남편하고 아버지가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며느리는 이미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병리적인 집착인 것 같고요. 아하. 남편하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어머니를 좀 보여야 되고 남편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만 모시고 아내와 부부관계 잘할 수 있도록 뭐 속옷을 사준다던가 같은 방에서 자거나 옆에서 뭐 커플룩을 입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 어머니 이거는 아내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이혼을 시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뭐 네.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만. 네, 곤드레님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둘만의 세상이네요. 나오세요 며느님 절대 그 세계에 못 껴요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로니카 하운수아님은 본인 남편도 있는데 왜 저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늘바람님은 울 시엄님이랑 비슷하시네. 나도 아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무말랭이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라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거기까지는 흔해요, 사실은. 그래. 아, 그래요? 네. 커플룩은 없어요? 커플룩은 그건 아, 제가 장인이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며느리 뭐 장인이 없잖아요. 정말 장인이면 머리 끝까지 화날 것 같아요. 몇 달인데.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두 남성이 한 기차역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듯한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네, 남성이 쓰러지고 맙니다. 온몸이 빳빳하게 굽은 채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왜? 알고 보니까 끊어진 전선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고압의 전기가 순식간에 몸으로 흘러들어온 거죠. 이 정신을 잃은 남성,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 응급처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급히 시민들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2명이 들 것을 들고 와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아니, 무사해요? 네, 이 기차역의 검표원인 남성인데요. 다행히 인근 철도병원으로 이송돼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몇 곳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전기줄이 왜 떨어졌어요? 이 전선이 끊어진 원인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인도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편 이 감전사는 인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에도 남부 지역에서 축제 행사 중에 11명이 고압전선에 감전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의 한 중학교 체육관입니다. 한 남학생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려옵니다. 왜 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농구 연습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잠시 쉬러 나온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선생님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황. 이때 교장인 조지 소워즈가 학생을 바로 눕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당시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I turned the corner and I saw a young man laying in the floor. That's when it really hit. You know, somebody does need me. I looked for a pulse. I tried to feel a pulse, looked for breathing. I couldn't see anything, and that's when we assessed him. And I'm starting CPR. 네, 교장 선생님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 하나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고요.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학생을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습니다. 저 학생 살았어요? 네, 학생은 병원에서 충분히 회복해서 학교로 돌아올 수 다행이다.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구해준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학생을 구한 교장 선생님, 이번 일로 슈퍼히어로라는 호칭에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세네갈로 가보시죠. 자, 지금 갑자기 남성이 노란옷을 입은 여성에게다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여성도 화가 나던 남성에게 다가서는데요. 자,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몰려들면서 장내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저기는 세네갈의 의회입니다. 아, 의사당? 네. 아이고야, 의원들이에요? 네, 저분들 다 국회의원들이고요. 싸우는 두 사람은 세네갈 국회의원. 당시에 의회 내년도 법무부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언쟁이 격해지자 보신 것처럼 난투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의자 집어 던지고 뭐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죠. 심지어 남성원이 여성원의 패를 걷어차면서 논란이 됐는데 문제가요. 저 여성 의원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니, 임신했는데 배를 발로 찼다고요? 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누리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임신 중인 저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의 폭행으로 현재 아기를 잃을 수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세네갈 당국은 여성 의원을 폭행하고 잠적까지 했어요. 의원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유, 유산유기래요 지금. 아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둥근 모양의 꼬리 그리고 지느러미까지 영락없이 물고기 모습으로 보이죠. 마치 물속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고대의 물고기 화석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물고기 모양의 그냥 바위입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네, 그리고 저기 사막이에요. 저 물고기 바위는 현지 작가인 할레달 에나지가 드론으로 유적들을 촬영하다 발견한 건데요. 그는 처음 본 순간 한 마리의 거대 물고기가 사막을 헤엄치는 것 같았다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바위 자연적 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을 맞으며 다듬어진 자연이 그대로의 조각을 만든 셈입니다. 이거 관광 자원이네요. 그러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바위는 모양처럼 데저트 피쉬, 사막의 물고기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이 바위가 있는 아룰라 지역에는 코끼리 모습을 닮은 코끼리 바위도 있는데요. 코끼리네요. 이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바위도 역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돌아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